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추경호 경제부 총리는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에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던 7년 전 대법원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수도권에선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나간 일들 잘 정리하고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달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8월 31일 수요일 아침엔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39조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5.2% 늘었지만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보다 6% 정도 줄어든 안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경제부 총리의 말 그대로 그동안 계속 늘어났던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물가와 금리, 환율까지 비상인 상황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꼭 써야 할 돈까지 줄인 게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69살 안금숙 씨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3시간씩 경로당을 청소합니다. 한 달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지만 이 일자리가 사라지면 당장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줄이면 안 되지. 늘려야지 오히려 더. 안 그래요? 어느 자식이 매달 주겠어? 그걸 안 주잖아요. 내가 벌어서 써야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노인들이 주로 했던 청소나 쓰레기 줍기 같은 공공 일자리를 6만 개 정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노인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업체가 일자리를 만들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일자리가 3만 8천 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합쳐보면 전체 노인 일자리는 2만 개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단순 노무로 생활비를 마련했던 노인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만드는 일자리 중 60%는 민간업체가 채용하는 건데 나이가 적을수록 유리해서 7, 80대는 채용문을 뚫기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 일할 때도 없는데 다른 데는 더군다나 더 써주지도 않는데 나이 많다고 안 써주지. 소상공인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금이 완전히 삭감된 걸 두고도 손님이 줄까 걱정합니다. 민간 주도의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를 위한 창업과 벤처 예산도 올해보다 6천억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로 보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줄어든 민생사업 예산을 최대한 다시 늘리겠다고 밝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국방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군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대표 공약인 병사 봉급 인상안이 일부 반영된 겁니다. 대신 공무원 월급은 장 차관은 10% 삭감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맞습니다. 현재 월 67만 원인 병장 월급이 32만여 원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 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 사실상 월급이 13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2024년엔 이 금액을 165만 원까지 올리고 2025년엔 205만 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이 3년 뒤에 실현되는 겁니다.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1조 원 가까이 올린 3조 5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포착하고 요격하는 삼축 무기 체계 예산도 늘었습니다. 무인 정찰기 도입과 요격 미사일 성능 개량, 기동 헬기 도입 등을 다 합치면 5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8% 늘어납니다. 반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고 무기 개발이나 신무기 도입 같은 투자는 크게 줄였습니다. 올 연말에 발표가 되게 될 국방 중기 계획을 보게 되면 2024년 이후부터는 방위력 개선비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봉급도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가운데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옷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배 씨가 수원 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운영 모두 부인하신 거예요?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 배 씨는 지난해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음식값 등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한 적 없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동안 배 씨가 휴대전화를 바꾸고 문서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다는 걸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되어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대부분 수사를 마쳤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유신 체제 하에 공포 정치를 펼치며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박정희 정권. 1975년엔 유신 헌법에 반대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발령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해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던 7년 전의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겁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2013년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본 유모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9년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가 열렸습니다. 대법관 13명은 만장일치로 긴급조치 9호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은 국민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 집행으로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고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민사상 불법 행위는 아니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단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만 배상을 받았는데 긴급조치 9호가 나온 지 47년 만에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기준으로 원고 71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 1,000만 원, 가족은 100만 원씩 모두 1억 9천여만 원입니다. 대법원 24건을 비롯해 최소 33건의 비슷한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원고 측은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것보다 좀 진일보해서 국가의 과실은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정도로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변 등은 과거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재심 절차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지난달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죽음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경찰이 나머지 동석자 3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종업원의 마지막 목소리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4명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여자 종업원 2명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직후 여자 종업원 A씨와 남성 B씨가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마약 과다 복용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날 함께 있었던 남성 손님 2명과 여성 손님 1명의 신분을 최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B씨가 A씨에 주는 술에 마약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입니다. A씨가 숨지기 직전 녹음한 대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장에 걸렸으니까 게임에서 내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맛이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앞에 언니 웃고 있는 거야. 또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선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이 들어있는 술잔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마리를 풀어줄 녹음 파일을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서 입수했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사회부 윤정주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지금 녹음을 한 파일인 것 같은데 누구와 대화를 한 겁니까? 네, 피해자인 종업원 A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종업원 그리고 주점 매니저와 대화하는 녹취 파일이 있는데요. 자신의 동생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녹음 파일은 총 6개로 30분 정도 분량인데요. 유족 측은 A씨가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신변에 이상을 느꼈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 차원에서 급히 녹음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술자리 도중에 이미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감지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동석했던 다른 종업원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원래 저 약 먹기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A씨가 자신이 마신 술에 누군가 약을 탄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술자리가 끝난 뒤에 주점 매니저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어조가 좀 더 강경해집니다. 맨정신에 술을 마셨는데 맛이 이상하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약 먹였어요. 진짜 확실해요. 100%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파트너 안 치면 이번에 내가 약 먹여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A씨가 동생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네, A씨는 주점 관계자들에게 손님들의 결제 내역을 알려달라고 말했는데요. 아마 신원 파악을 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방에서 약을 먹였다고 말을 한 뒤 자신의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동석한 사람들이 웃고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있지.
제정신 아니게 갑자기 웃어. 옷에 막 물 다 묻고 입에서 막 코에서 막 물 나오고 입에서 막 물 막 흐르고 그랬는데 앞에서 엄청 웃고 있더라. 동생과 이런 통화를 마친 A씨는 그 뒤 약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마약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유족 측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A씨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이는 줄 알면서도 놔뒀고 그 결과 A씨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상해 방조, 더 나아가 상해치사 방조죄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마약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먹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그동안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온 손님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약을 복용하게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서 당시 나눈 대화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입건은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실제 재판에 넘겨질지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고 넘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주 기자였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을 바꾸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부 중진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는데 권성동 체제를 유지한다는 똑같은 결론이 또 나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대위는 우청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 문제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진 의원들이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강 물러나는 것이 저는 국민과 당원을 위한 것이다. 책임 정치를 해라.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잃고 동력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4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결국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하고 당헌을 고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문제 삼은 비상 상황에 대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선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걸로 꼽히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지금 원내대표나 무엇인가 지키려고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인 양 이렇게 왜곡시키고 하는 행위에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별로 없었고요. 반대 의견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 조혜진 의원, 한 서너 명, 4-5명으로. 권 원내대표는 최근 2달 새 직함을 여러 번 바꾸면서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이번에도 윤핵관 파워를 넘지 못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JTBC에 일부 의원들이 윤핵관 눈에 들기 위해 영혼 없이 하는 행동에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렇게 여당에선 이른바 윤핵관 파워가 다시 확인된 반면 대통령실에선 조금 다른 기류가 읽힙니다. 대통령실에서 그제 하루에만 직원 10명이 한꺼번에 물러났는데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룹 윤핵관이 주도했던 인사들입니다. 반면 소위 검찰 라인은 인사 칼바람을 피하는 모습이어서 윤 대통령이 윤핵관 대신 검찰 출신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에선 그제 하루에만 10명의 직원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이 동시에 사퇴했고 시민사회 수석실 비서관도 면직됐습니다. 경질성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대부분이 정치권 출신으로 이른바 어쩌다 공무원, 어공들입니다. 시민사회 수석실 국민제안 비서관실에선 행정관 7명 중 어공 5명이 한꺼번에 사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교체를 통한 기강 잡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이 같은 인적 쇄신을 두고 윤 대통령이 일명 윤핵관에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나간 인사들 중엔 윤핵관 추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윤핵관이 주도했던 인사들이 대통령 기준에 맞지 않아 유능한 새 인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권 초기에 윤핵관이 짜놓은 인사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진단으로 해석됩니다. 인적 쇄신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추석 전후로 수십 명이 더 나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핵관이 주도했던 대통령실 인사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 출신 참모들만 인적 쇄신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관 등이 주로 배치된 인사비서관실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쇄신 움직임이 없습니다. 인사교체와 관련한 내부 검증을 검찰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이 검찰 라인 중심으로 재편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0억 원대의 수상한 돈을 포착해 추적 중인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한 돈이 흘러간 회사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은 2019년 10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당장 쓸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준 쪽은 나중에 회사 주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전환사채를 가진 투자자는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이 100억 원 전환사채는 H사와 K사 두 회사가 50억 원씩 사들입니다. 쌍방울은 이렇게 마련한 100억 원으로 비비안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산 전환사채는 다른 쌍방울 계열사를 한번 거친 뒤 비비안이 사들입니다. 전환사채 12 찍기 발행했다. 종이 쪼가리 찍으면 자기들 손에는 100억짜리라고 하면 100억이. 그런데 문제는 애초 전환사채를 사들인 두 회사 모두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H사는 설립 6일 만에 전환사채 5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였습니다. 다른 영업 실적이나 자본은 없었습니다. 쌍방울 건물 안에 등록된 사무실을 찾아가 봤더니 없는 회사였습니다. 모르겠고 하여튼 3층에 다른 건 없고요. 네네. 그밖에 없어요. 여기 디자인실밖에 없어요. K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소지엔 다른 업체가 있었고 영업 활동을 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들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사들인 비비안이 결국 100억 원대의 빚을 떠안은 건데 이렇게 회사의 불리한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비비안 사회이사는 바로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고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 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출처가 불명확한 100억 원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대만이 최근 자국 군사시설 등에 자주 출몰했던 중국산 드론에 처음으로 실탄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국제적인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침엔 월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미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미애 기자, 이 실탄 사격은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대만군이 자국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 드론을 향해 어제 처음으로 실탄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대만군 진먼 바르노 사령부는 무인기 한 대가 30일 오후 5시 59분 얼단지구의 해상통제구역 상공에 진입해 실탄 방어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오후 차이잉원 총통이 적시에 강력한 조처를 취해 중공 드론을 제압하라는 지시를 군에 하달한 뒤 이어진 대응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국과 대만의 갈등 심화 국면에서 대만군이 중국 드론을 향해 이 같은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대만 병사들이 군 초소로 날아든 중국 드론에 돌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인터넷 등에선 멀쩡한 총을 놔두고 무인기를 왜 격추하지 않았느냐며 비판이 쏟아졌고 대만 정치권에서도 직무태만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에 이어서 이번에 실탄으로 대응을 했네요.
유럽의 맹주인 독일의 물가가 거의 50년 만에 지금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이죠. 가계 부담을 줄여준다고 석 달 전에 독일이 9유로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월간 이용권을 내놨었는데 이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9유로 티켓은 한 달에 9유로, 우리 돈으로 12,000원 정도를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 티켓입니다. 수도 베를린 지역 대중교통 한 달 정기권이 약 80유로인 걸 감안하면 파격적인 금액인데요.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고 6월에 도입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효과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석 달간 5,200만 장이 팔렸는데 기존 연간 이용권 구매자까지 감안하면 독일 18세 이상 성인 인구가 거의 한 차례씩 구매한 셈입니다. 독일 운수회사 연합이 조사를 했더니 구매자의 20%는 이전에 근거리 대중교통을 거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이들이었고 또 27%는 이전에 버스나 전철을 한 달에 최대 한 차례 정도만 이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 180만 톤도 덜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9유로 티켓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는 고유가 상황에 꼭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 등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9유로 무제한 티켓은 현지 시간으로 31일까지가 끝이었는데 독일 정부는 내각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재연장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돈으로 12,000원 정도에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호박입니다. 호박 얘기가 나오니 갑자기 호박죽이 좀 먹고 싶어지는데요. 네.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미국인이 자신이 기른 무려 무게가 383kg인 슈퍼 호박을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속을 깊게 파낸 호박을 끌고 가고 또 호박을 타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 호박 보트를 타고 여행한 거리가 무려 60km로 2016년 호박 보트 기네스 세계 기록인 41km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전을 위해서 무려 5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트로 쓰기 적합한 슈퍼 호박을 재배하는 것 등의 오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슈퍼 호박을 직접 재배도 하고 속을 다 파내서 보트로 만든 것도 다 저 당사자가 하셨나 봅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미애 기자였습니다. 영국 최대의 거리 축제인 노팅힐 카니발이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춤을 추고 화려한 복장으로 퍼레이드를 즐기는데요. 그런데 흥이 너무 과했나요? 10여 명의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 지붕에 올라가 들썩들썩 춤을 추는 바람에 그만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지붕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다들 땅으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재밌게 잘 노는 것도 좋지만 안전과 질서를 잊어선 안 되겠죠. 흔히 양손을 잘 쓰면 월이가 좋다는 속설이 있죠. 미국에 사는 이 예술가는 어떨까요? 양손은 기본이고요. 양발까지 동시에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각각 다른 그림을 그려냅니다. 하나라도 멀쩡한 그림이 탄생할까 싶은데 놀랍게도 전부 수준이 상당한데요. 정교한 묘사와 명암 표현까지. 웬만한 사진 못지 않습니다. 평소 양쪽 뇌를 골고루 사용하기 위해 전뇌 훈련을 자주 하는 게 비결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번 그렸다 하면 최소 4장에서 6장이 뚝딱 완성된다고 하니 예술성은 물론이고 능률 면에서도 엄지를 들 수밖에 없겠네요. 위험하게 뭐 하는 걸까요? 나무 기둥에 매달려서는 기름을 치덕치덕 바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끄러지라고 이러는 건데요. 지중해 대표 휴양지 몰타에서 열린 전통 대회 현장입니다. 이른바 기름 바른 장대뛰기라고 16m 길이의 나무 기둥을 타고 이동한 뒤 끝에 있는 깃발을 손에 넣으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잔뜩 발라둔 기름 때문에 대부분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맙니다. 뛰어난 균형 감각과 근력을 갖추지 않으면 입수와 몸개그를 피하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이 지역의 오래된 풍습으로 관광객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구했던 개가 잔혹한 학대를 당하고 보신탕집으로 넘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개를 학대한 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주인과 보신탕집 업주도 형사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남성 한 명이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오더니 묶여있는 개를 발로 마구 걷어찹니다. 10여 분 뒤 이 남성은 손에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납니다. 식당에 묶여있던 개 복순이가 크게 다친 채 발견된 건 지난 24일 아침입니다. 동물보호활동가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웃 주민인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개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피의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 확인하고. 발견됐을 때만 해도 살아있던 복순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견주가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말에 발길을 돌렸던 겁니다. 결국 복순이는 숨졌고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사체를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발견했습니다. 복순이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주인이 쓰러지자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강아지가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방치가 되다가 결국에는 묻어둔 것도 아니고 보신탕집에 갔다는 게 너무나 비정하죠. 동물보호단체는 복순이가 살아있을 때 보신탕집에 넘겼다고 보고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요즘 재테크할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 많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시중은행 금리도 따라서 오르면서 은행 예금이나 정기적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엔라이프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 예적금 재테크는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송지혜 기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예적금에 실제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최근 5대 시중은행 예적금 통장에 쌓인 돈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시면 이번 달 들어서 25일 동안 5대 은행 예적금에 7조 원 가량이 새로 흘러들었습니다. 기간을 더 넓혀서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보면요. 네. 8개월 동안 67조 원 넘는 예적금이 불어났습니다. 반대로 5대 은행에 남아있는 가계 빚은 이번 달 25일까지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대출금리가 낮았을 때는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족도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대출금리는 높고 또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가계빚은 딱 필요한 만큼만 남기는 대신에 이 은행에 예적금에 돈이 꾸준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예적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후에 은행 예적금 금리도 또 올랐죠. 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연 2.5%가 됐죠. 네. 곧바로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폭을 웃도는 0.5%포인트까지 올린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대체로 3%대, 적금 금리는 4%대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기조로 보면 사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그럼 예적금 금리도 앞으로 더 오르게 될까요? 맞습니다. 미국이 일단 당분간 이 금리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2번 남았는데요. 네. 한두 차례 더 올려서 연말이면 기준금리가 연 2.75%나 최대로는 3%까지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예적금 금리도 따라서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예적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도 드는데 이런 식의 예적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컨대 뭐 여윳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더 금리가 올랐을 때 그때 예적금을 드는 게 나을까요? 네, 실제로 지난주에 기준금리가 발표된 날에도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국민은행 또 하나은행 PB센터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연말까지 한마디로 금리가 더 높은 예적금 상품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요.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입출금 통장에 여윳돈이 1,000만 원이 있다면
연말까지 넣어놔도 이자율이 1%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석 달만 맡겨도 연 2.8% 정도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리가 더 높아질 걸 기대하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못 받는 건 손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미 예적금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만기가 석 달이 안 남았다면 정기 중도 해지를 하지 않고 갈아타지 않는 게 낫다고 말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이 부응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을 기본금리의 50에서 8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반대로 내가 가입한 지 석 달이 안 됐다. 이런 경우라면 중도 해지를 하고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한이 남았는지 그에 따라서 중도 해지금을 얼마나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면 아직 예적금을 아예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또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일단 예적금 가입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기보다는 3개월짜리를 들라는 건데요. 한동안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다가 1년짜리 가입해도 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의 정문희 PB부장은 5년 동안 확정된 이자를 주는 은행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상품을 권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5년 확정 금리가 연 4.5%에서 4.8%이고 석 달마다 이자를 주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묶이는 걸 감안을 했을 때 내가 여윳돈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5년 확정 금리라면 그 사이에 여윳돈이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금리 상승기에 은행 예적금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잘 들었습니다. (2조 원대) 대규모 불법 외환 거래가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화장품 등을 수입하는 유령 회사를 차린 뒤 무역 대금을 해외로 송금해 가상자산을 사들여 국내 거래소에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1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세관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금감원, 검찰과 함께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리를 낮춰달라는 대출자의 요구를 은행에서 받아들인 경우가 4명 중 1명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가계대출자 85만 명이 신청한 금리 인하 요구 중 20만 건을 받아들여 188억 원의 이자를 감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등급으로 최저금리를 받고 있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정도가 크지 않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억 4천만 원 상당의 백미를 경기 성남시에 기부했습니다. 안 이사장이 기부한 쌀 5,900포대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 이사장은 1999년부터 매해 설과 추석 명절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백미를 기부해 왔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어제보다 높겠고 내일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